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장을 부대끼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베어마켓 랠리, 썸머 랠리,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까요? 이런 걸 제가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 이랬었는데 랠리가 언제까지 갈까요는커녕 시장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최고의 위기 대응팀이 필요할 텐데 오늘 바로 그 세 분의 전문가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가지로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태양입니다. 태양. OCI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네. OCI 얘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날라요. 근데 좀 너무나 환하게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또 이따 환율 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에너지 업종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저는 이제 태양광, 풍력 두 개 정도로 압축하고 태양광 쪽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그동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독 국내 주식 중에서 다른 태양광주, 가령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시세가 낮거든요. 근데 OCI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대장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괜찮은 시세가 안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스촨성 지역의 이제 전력 부족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태양광 업체 공장에 멈춰섰다는 이슈로 여러 가지가 주식이 오르는 데는요.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주가가 9% 넘게 큰 폭의 급등을 해서 그나마 좀 한결 마음도 좀 놓이고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입니다. 폴리실리콘 SI 규소인데요. 이제 인got, 웨이퍼, 이제 앞단을 태양광의 앞단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폴리실리콘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가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반도체 웨이퍼로 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원재료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쏟아내면 가격이 대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이런 악순환이었는데요. 어느새 지금 킬로그램당 25달러까지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산도 있지만 세계적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태양광 수요와 함께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미국에서도 중국산을 좀 규제하는 측면들 또 신장 위구르 지역도 거기가 이제 중국의 보건대 폴리실리콘에 앞으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태양광 주가가 폭락하는 패턴, 즉 중국의 폴리실리콘 쏟아지면서 킬로그램당 가격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은 이제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5달러를 넘어서 40달러 정도까지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쉽게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해 봅니다. OCI 영업이익이 300억. 이게 상당 부분이 또 이 폴리실리콘 한몫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폴리실리콘 회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싶은 것이 저는 천연가스 값이 막 오르고 유가가 막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양쯔강이 마르고 다뉴브강이 마르고 그래서 수력이 안 되고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이제는 태양광으로 가고 풍력으로 가고 이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르니까 수력 발전이 또 안 되니까. 맞아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선 폭우가 내리고요, 어디선 가뭄, 그죠? 그러면서 지금 라인강 우리가 이제 강물이 말라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양쯔강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사천 요리로 아는 사천성, 스촨성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 딱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이 가뭄에 이어서 불볕더위, 폭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엮였는데요. 폭염이니까 다들 뭘 많이 돌릴까요? 에어컨 많이 돌리죠. 많이 돌리죠. 그래서 전기 많이 쓰죠. 전력 사용량이 25%가 증가했대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강이 말라가지고 수력 발전을 못해요. 전기는 덜 만드는데 더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람이 죽어가니까 공장부터 다 멈춰. 중국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공장도 멈추는 거예요. 스촨성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한 13% 정도를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까지 OCI가 오늘 오르는데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멈췄을 때의 기억이 있죠. 상하이 봉쇄.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기후 문제로 인해서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또 중국의 공장이 안 들어간대요. 또 공급망 이슈 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런 일기예보를 많이들 올려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이런 뭐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한 주 후반쯤으로 가면 조금 더위는 수그러들고 비가 좀 오지 않겠느냐. 좀 이런 일기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OCI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섹터 구분 없이 다 지금 화랑입니까? 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상반기 시장에서 봤던 게 유가가 워낙 강한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불렀던 에너지 생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통 글로벌 예약의 3대 에너지 자원으로 첫 번째가 태양광이고요. 그다음에 풍력과 이제 수력인데 풍력과 수력 같은 경우는 사실 지형 지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역시 이번 양쯔강 사태 역시도 수력 발전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다는 힌트를 조금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건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주목받고 있고 그 실제로 유럽 그리고 중국, 미국 모두 다 최근에 태양광에 관련된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를 좀 앞당기고 있고 태양광 부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가 폴리실리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부업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부동산 뭐 하는 건데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인천 거기 어디다가 뭐 가구 단지에서 분양 잘 되면 뭐 주가 오른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에 분양에도 성공을 하고 뭐 오피스텔 평균 뭐 이런 분양가에도 주가가 연동된다라고 하시는데 뭐 투자자라면 뭐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은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자사주 매입의 또 재료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태양광이 대중화가 되느냐 이게 주가에는 촉매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이 감축법을 통해서 이제 가정 태양광 설치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시간차지만 또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원전에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태양광을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OCI가 만드는 그 부동산 단지 있잖아요. 그거 다 태양광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많이 붙이겠죠.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다는 못해요. 아직 우리 다는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유가 얘기 가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이제 좀 괜찮다 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감산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또 들썩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 밤새 보셨다고 유가 흐름을 우리 평론가님 그러셨는데 어제 사실 그 장 시작하면서 미국 장 기준으로 유가가 한 87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우디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90달러대에 복귀를 했고 지금은 아마 한 91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감산을 하느냐? 이제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기분 나쁜 거죠. 천연가스가 저렇게 날아가는데 유가는 왜 빠지냐 이거죠. 근데 자 우리가 증산을 지금까지 열심히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마음엔 안 들지만 조금씩 증산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뭐 10만 배럴 증산이 그 증산량을 줄인 게 아니고 추가 증산을 조금 덜 한 거죠. 계속적으로 증산을 해줬는데 이거 생각보다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수요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야 그럼 우리가 왜 남 좋은 일 하냐? 다른 지금 뭐 인플레이션 난리라는데 유가가 왜 우리가 한참 또 돈맛을 좀 봤다 이거죠. 그래서 80달러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한때 147달러까지 갔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WTI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다가 상반기에도 저희가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되고 나서는 확연히 약세 추세로 진입해버렸고 이 유가가 90브런드로 가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실 유가가 강한 게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더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감산 언급이 하반 경제소를 좀 만들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 유가 역시도 90불과 100불 정도의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밴드를 형성할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중요한 에너지 얘기를 하나 안 했죠. 그거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얘기를 나눌 겁니다. 바로 천연가스 얘기인데요. 요건 뒤에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뭐니 해도 어제도 그랬죠. 많은 분들이 그 주가 확인하면서 봤던 얘기는 달러입니다. 달러. 전 세계에 돈이 달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럽니까? 우리는 이제 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뭐 킹관영. 그래서 우리는 킹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외신들은 슈퍼달러, 슈퍼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뭐 킹달러든 슈퍼달러든 지금 현재 달러 혼자만 독야청청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자면 달러가 잘하기도 했지만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의 뭐 거의 핵심이죠. 유로화 그리고 영원한 미국의 뭐 친구 엔화, 일본의 엔화 이 둘이 너무나 못난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로화와 엔화가 너무나 못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국이 나왔었고요. 간밤에도 1대1 패러티 그 한 달 전쯤에 한 번 더 장중에 1대1 그러니까 1달러 대 1유로가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뭐 0.999 한 번 장중에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지금 유로가 싸요. 깨져서 지금 0.99에서 밑으로 갔어요. 0.99로 완전 이제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해져서 달러를 더 킹 달러로 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인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그럼 왜 유로와 엔화는 이렇게 킹 달러를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많은 좀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 뭐 엔화는 미국, 일본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 명분.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뭐 나머지 피그스 국가들의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서 힘들다는 이런 명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 국민 또 자국의 유럽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중앙은행이 더 강력한 긴축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금처럼 흐지부지보다는 훨씬 더 센 금리 인상 내지는 의지라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ECB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이 한 팀이잖아요. 이쪽은 중러가 한 팀이잖아요. 이 둘이 큰 어떤 힘을 붙는데 미국, 유럽, 일본 팀에서 내세울 거는 달러, 킹달러고요. 중국, 러시아 쪽에서는 원자재죠. 여기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붙어서 이제 누가 이기나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달러를 원톱으로 만들기 위해 유로와 엔화가 저는 희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둘의 끝은 완전히 달러가 이겨서 유가를 저 80달러 밑으로 쳐받게 하든지 이 시점 어디에서부터 달러도 더 강해지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앞으로 구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달러가 강하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천명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뭐 달러 값이 오른다. 이제 이거는 다 아는 뭐 기본적인 이론이라면 좀 저 그 이면을 통해서 미국 팀 대 중러 팀 간의 어떤 대결,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뭐 이런 차원의 해석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럽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미국을 계속 받쳐주기만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러의 행방은 이거예요. 일단 달러가 약해졌다 강해진 이유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약해질 줄 알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거. 근데 말씀하셨듯이 유럽은 금리를 못 올려요. 근데 인플레는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 나왔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로 37.2%. 그렇더라고요. 30몇 %.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금리는 많이 못 올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럽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리가 원달러가 1,340원 이러면은 뭔가 시스템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만 위대한 거죠. 그레이트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너무 못 받쳐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조금 더 발전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 우리가 대신 당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아무리 거기가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더라도 자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 박살나고 그런 구매력 박살나겠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경기 침체가 물가를 잡아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온전한데 주변 유럽이나 중국에서 수요가 무너지면서 약간 물가를 잡아줄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 강달러는 미국의 기업들도 다 국적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매출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어지는 거는. 그래서 하지만 유럽이 조금 더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아니 유럽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도 이제 쭉 방송을 보니까 유럽이 문제야.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굵은 글씨로 뽑아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강달러 기조는 계속 가는 겁니까?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있고 결국 달러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사실 달러의 상단을 확인했다고 봤던 투자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는 상반기와 다른 두 가지 가정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물가 인상률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아마 4분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인데 연말의 예상금리가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과 11월, 12월에 FOMC에서 50bp, 25bp, 25bp를 시장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는 되는데 그 내려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의 폭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제임스 블러더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9월에 FOMC 금리 인상을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는 기존에 연말의 기준금리가 2.5에서 3.5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 두 번째 부담을 주는 게 이제 유럽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완화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도 연말까지 유럽 역시도 인플레에 계속 고통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까 정철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걸 지표를 보면 영국을 포함한 유로화가 70% 영향을 끼치고 엔화가 13%인데 이 유로화가 너무나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추세에서 약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아마 우리가 상당히 강한 달러를 계속 못 깨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위엔화하고 루블화 꼼짝 못하게 하려는 영향도 있는 겁니까? 실제로 환율이라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의 달러화를 볼 때는 달러화 그리고 유로화, 유럽의 경기가 어느 정도 체력을 보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 외의 통화들은 사실 지금 이슈에 상대로 약간 멀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신경도 안 같습니다. 쓰는 건가요? 다른 나라 돈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러다가 개도국에서 전에 우리 IMF 갔듯이 그렇게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달러를 볼 때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펀드멘탈이라고 부를 만한 건 미국의 경기 체력인 거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로서 주는 건데 만약 우리가 불안한 국가들,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이 달러의 지나친 강세로 만약에 취약해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기존의 미국 체력을 반영한 것 플러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달러는 급격히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달러는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미국 경기 체력을 보여주는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보다도 불안한 시장이 오면 더 강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나라가 있으면은 달러가 급격하게 그 나라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줍줍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괜찮은 회사들은? 이제 뭐 요즘 스리랑카에 가서 줍줍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루브라 얘기 잠깐 하셨는데 역설적인 게 웬만한 특히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약세폭이 컸잖아요. 평가 절하폭이. 루브라는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치솟을 때 오히려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그렇게 좀 어떤 패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루브라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도 힘들고 인플레도 엄청나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자재라는 놈을 갖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버텨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미국은 뭘로 미느냐? 뭐 지금 전쟁할 수도 없잖아요. 이 킹 달러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일단 중국은 스스로가 뭐 금리 인하하면서 위안화가 이제 약세로 빠져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는데 간밤에 제가 밤을 새서 이렇게 봤다는 그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109를 가는데 이 정도로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아무리 뭐 감산이고 감산 할아버지가 왔어도 무너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이너스 4.5%를 그대로 다 돌려가지고 플러스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와 달러라는 것이 늘 반비례, 뭐 서로 치고받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달러 강, 유가 뭐 120에서는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유가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어떤 대립 구도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유럽, 일본 팀 대
중로팀의 뭔가의 힘겨루기 아니겠는가 이런 요인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미국 이쪽은 달러로 버티고 러시아 이쪽은 자원으로 버티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네.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가보자. 네. 거기에 저 새우들은 어떡합니까? 근데 미국은 얄미운 리더예요. 네? 본인은 자원이 많거든요. 네. 아, 본인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달러도 있고 자원도 있고 달러는 또 찍으면 되고. 약간 얄미운 리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자,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정말 약한 고리들, 신흥국들 중에 몇 개 국들이 쓰러질 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연준이 미친 영향이 있느냐? 원래 연준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입니까?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만 신경 쓰거든요. 네. 근데 언제 신경을 쓰냐면요. 그 국외로 언제 신경을 쓰냐면 외국의 다른 국가들이 너무 안 좋아져서 미국의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신경을 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과거에 벤 버냉키 때도 그런 부분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어요. 긴축을 조금 더 천천히 한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약속들의 문제가 좀 생길 거고 네. 유럽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것이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약간의 그런 긴축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불길한 것이 국채 금리 상승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10년물 미국채 기준으로 3%를 뚫고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연준의 정책 금리 자체가 우리가 시장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본질은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관찰했었던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CPI가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너무 느리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가파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게 또 채권 시장에 반영되면서 자산 시장 입장에 좀 리스크해지는 불안감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지 푹 빠지는 건지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올해 시장의 키는 우리 시장은 금리로서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배경, 연준의 목적이 금리가 아니라 연준의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속도는 우리가 역사상 봤던 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올렸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준이 과도하게 올린 금리 자체가 기존에 많이 풀렸던 유동성과 만나게 되면 결국 부실이 나고 버블이 터지는 리스크가 터지게 되는 거라서 결국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될 건지 또 그걸 언제 내리게 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어야 자산 시장은 좀 안정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짐작에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반응을 해서 막 떨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네.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긴축적인 통화 정책 시장에서의 영향을 재조명한다, 네. 재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이러면 누가 이거 판을 짜는 건지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이걸 조금만 더 해석을 하면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니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 테마가 이번 잭슨홀 미팅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이 통화 정책의 수장들이 모여서 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각으로는 한 금요일 날 밤 10시 반, 11시경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차라리 날 것도 같다. 오히려. 근데 시장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롬 파월까지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매파는 없잖아요. 지금 제임스 블러드도 매파 기존의 비둘기들 싹 다 매파니까. 네, 마지막 제롬 파월까지도 인플레 잡으려고 다 할 거야라고 오히려 차라리 해버리면 그 다음 매파 타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잭슨홀 미팅을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그 이벤트를 바라보는 것도 모릅니다. 당장 월요일 주가, 다음 주 월요일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좀 잭슨홀 미팅을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시장은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 막 3%씩 빠지고 막 이런다는 건 다들 너무 무서워하는 건데 글쎄 진짜로 이번에 75bp 올리고 막 이럴까요? 처음에 그 얘기 나왔다가 0.5%포인트 얘기 나왔다가 지금 다시 0.75 얘기 나왔다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비등비등해요. 한쪽으로 이제 그런 페드와치 툴을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진 않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빠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 2달간 열심히 랠리를 했죠. 나스닥이 올랐죠. 24% 올랐는데 네. 그것도 심증으로 오른 거고요. 네. 아, 금리를 덜 올릴 것이야. 근데 지금 조정을 받는 거는 아니야. 다시 많이 올릴 것 같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아마 잭슨 홀 미팅에서 다른 주제이면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할 텐데 제롬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거는 지금 다른 나오는 모든 연준 위원들이 네.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그 발언하고 나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마음속의 비둘기라도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파적 발언을 해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미리 비둘기적인 마음을 들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정말 덜 올릴 거고 내년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에 집중하는 게 맞죠. 당장 시장이 아프더라도. 지난번에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FOMC 이후부터 시장이 갑자기 네. 또 치솟은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그 전에 얘기를 또 그 다른 앞전 얘기는 75bp를 올릴 수도 있고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뒤에 속도 조절에 너무 포커스해서 끌어올린 부분이 있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하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얼르고 달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 다 여기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준이 우리말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얼르고 달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시장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안 좋게 반응을 보여서 미국의 기술주는 지금 추풍 낙엽처럼 올랐던 거 다 반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잠시 조정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신저가가 있는 건지 그걸 또 걱정하잖아요. 사실 올해 시장의 방향성을 키를 가지고 있는 운전대는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상반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지만 하반기는 약간 속도 조절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걸 시장은 연준 피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건 기존에 매파적이었던 연준이 굉장히 좀 도비시하게 좀 완화적으로 슬로해질 거란 기대를 했던 건데 이제 시장은 늘 마음이 조금 성급한 거죠. 연준 의장 입장에 시장을 약간 달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벌써 그럼 금리 인상 약하게 하는 거야 기대를 했던 건데 문제는 연준의 목적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금리 인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은 수단인 거고 그 목적 자체는 인플레를 가라앉히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이미 우리가 봤던 인플레가 하반기가 되면서 가라앉고는 있지만 그 가라앉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스티키하다, 굉장히 찐득찐득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책임은 연준에게 돌아갈 텐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면 현재로서는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저점이 S&P 500 기준 3,650에서 잡혀서 반등이 올라왔는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저점 시도 그 정도라면 시장을 좀 달래야 되는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확인했던 저점을 깨진 않고 그 저점 언저리까지는 좀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왜 정철진 평론가가 그러셨잖아요. 지금 중국장을 보면 중국은 선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나홀로 금리 낮추면서 지금 그냥 경제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돌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먼저 저점을 찍었죠. 상하이 봉쇄를 하고 그리고선 가장 먼저 또 반등을 했었는데 반등을 하락폭의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45% 정도를 반등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거기에서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반등을 막 시작했는데 아직 중국의 거기는 지금 못 간 채 요번에 다 꺾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선도를 한다면 다 같이 중국이 갔던 그 레벨까지 올라가서 몰아서 하반기에 올라갈지 아니면 이러고 있다 중국이 꺾여서 내려올라가지고 같이 뭉쳐서 또 떨어질지 이 부분은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중국도 지금 위안화 약세가 저렇게 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주식 투자는 거의 뭐 재미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원하는 건 킹달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로 돌아가야 중국도
물가도 잡고 주식도 한번 해볼 만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어느 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과 8월에 가기 전에 포인트가 QT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 말고 퀀터티브 타이트닝. 아예 이제 연준이 보유 채권들을 시장에다 내고 시장 유동성을 땡기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저는 좀 관건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아마 증액이 될 텐데 QT 양이 이거 쏟아내면 이제 10년물 금리는 튀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10년물 금리를 오르는 거를 좋아할까 연준이?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채 한 4분의 1을 연준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3% 넘었다고. 예, 맞죠. 연준 스스로 보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새롭게 발행하는 10년물 채권은 이제 재무부가 이자 줘야 되는데 와, 그 많은 이자를 또 줘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함께 요 QT를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연준이 좀 만져주면 이것도 저는 살짝 부분 킹달러를 누를 수 있는 그 이슈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될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상 궤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간 이 QT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매조지를 한다면 이것도 지금 치솟는 달러 강세의 변곡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산 넘어 산이에요. 9월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QT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QT 이제 이미 경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 9월부터 증액인데 저도 이거를 원래 시나리오대로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QT랑 금리 인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금리 인상은 대출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저기 대출 금리 좀 올라갑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죠. 근데 대출 있으시죠? 한 20%는 갚으셔야겠습니다. 이게 QT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QT가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정말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미 사실 뭐 풀어놓은 돈 사실 회수하는 거지만 돈을 빌릴 때는 쉽지만 갚으려고 그러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QT가 먼저 확 오네. 무섭죠. 제대로 못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QT를 한 적이 있잖아요. 2018, 19년. 근데 못했습니다. 하려다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시장이 좀 공포를 하고 있는데 금리는 일단 지금 뭐 그 입으로 올린다는 것도 있고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건데 QT를 마구 하다가 다시 풀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양적 완화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증액하는 걸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쪽의 것들은 아마 9월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총체적으로 킹 달러가 어떻게 수습이 돼야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되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금리 높게 가는 거고 물가 지금 막 높아져 있고 QT도 갈 거고 근데 우리가 달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좀 몰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도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오랫동안 보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과거에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위로 올라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데 그때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100포인트만 넘어도 미국 외의 국가들은 재미가 없는데 지금은 109포인트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2000년 초반 이후로 처음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얼마나 미국의 자산이 상대로 선호받고 있고 나머지 통화들이 얼마나 외면받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추세화돼 버리면 미국 외의 국가는 사실 재미 보기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 자산들이 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 내부의 자금 역시도 미국이 머무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승전 달러예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에너지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이 천연가스 때문에 뭐 유럽이 겨울에 뭐 다들 엄청나게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연가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좀 복잡합니다. 이게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이 있고요. 미국 쪽의 천연가스 가격. 이제 우리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뭐 ETN, 뭐 그 ETF의 또 배경이 있고 양을 확보했냐, 양이 부족하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없다며요. 천연가스를 안 준다며 러시아에서요. 안 주고 지금 어제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이제
푸틴이 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유럽이 비축 물량을 다 채웠다 이런 뉴스를 좀 보니까 이번 겨울 비축 물량을 예, 그러니까 배가 아팠는지 지금 3일 동안 또 노드스트림 1을 보수를 한대요. 또 잠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하니까 잠그야죠. 그러니까. 잠그고 청소하든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뻑하면 보수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이벤트로 이제 최근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 양은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는 수장이라면 이제 겨울 나기에 천연가스 확보는 했겠죠. 근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유럽 쪽 가격과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이 있는데 그 둘 어디에선가 타협을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투자하는 거 지금 뭐 톤당 뭐 9달러 넘었는데 9.5달러 넘었는데 톤당 10달러 간대. 이거 이제 미국 베이스 천연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좀 더 오를 가격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LNG 배 띄우든지 뭘 하든 다른 데 하든 해가지고 좀 대안을 찾으면서 약간 러시아 쪽을 좀 소외시키는 이제 이런 구도이긴 한데 이게 약간 중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지금 맨날 보게 되는 뭐 이런 지표에서 보는 천연가스 가격도 뭐 톤당 10달러 시대에도 이게 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파는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는 그동안 유럽에는 러시아에서 그 관으로 쏴주는 천연가스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미국에서는 관이 없으니까 배로 가지고 와서 저장을 다 해놨군요. 그러니까 비싸게 이걸 사왔군요. 그러니까 미국 걸 사온 거군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다 분절화돼 있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헨리허브라는 포트에서 나가는 가격, 헨리허브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MMBTU라는 단위당 한 9달러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2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장기 우하향하던 거예요. 미국은 천연가스가 남아 돌아서 버리게 함부로 버리면 가스니까 막 태워서 버리고 이럴 정도였는데 유럽은 이제 영국의 MBP라는 곳과 네덜란드 TTF라는 두 가지 벤치마크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치솟은 거죠. 왜 러시아에서 싸게 받던 가스가 안 오니까. 지금 뭐 한 며칠 전에 뉴스에서 미국보다 7배가 비싸다 그랬는데 어제도 한 10% 20%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8배 비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동북아시아 JKM이라고 해서 저펜코리아 마커 우리가 수입하는 그 가격이 있는데 그게 MMBTU당 지금 한 57달러 정도 스팟 가격이 하니까 우리도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보다 한 6배 정도는 비싸게 좀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LNG 도입 비용이죠. 수송 비용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유럽이 가격이 왜 치솟았느냐. 하나는 이제 러시아산이 안 오니까 LNG를 사와야 되는데 LNG는 말씀하셨듯이 액화를 해야 되고 재기화를 해야 되고 운송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배로 거예요. 가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건요. 내수에서 쓰고도 남고 이랬는데 수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다 가까이서 파이프로 가져다 쓰는데 러시아에서 갖다 썼어. 뭐로 미국 걸 가져다 쓰냐. 근데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꾸 막으니까. 그래서요.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LNG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서 미국 그 유럽의 가격이 치솟은 거에 또 이면이 있는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유럽은요 어쨌든 LNG를 겨울이 되기 전에 그 저장 탱크에 100%까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겨울을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8월이에요. 평년에 지금 한 8월 정도면 얼마 정도 채웠느냐라고 봤더니 한 70% 중후반 정도 채우면 돼요. 앞으로도 채우면 되니까. 근데 이미 평년보다 많이 채웠대요. 신기하죠. 겁나니까 없을까 봐. 그렇죠.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막 사온 겁니다. 비싸더라도 막 샀구나. 그게 각국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랑 영국은요. 탱크에 한 99%까지 채웠대요. 어이구 다 채웠네. 우리 국민들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경쟁적으로 사들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가 치솟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10배 치솟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가 앞으로 물론 LNG 터미널 더 많이 지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은 많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이 과도하게 7배, 8배 높아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더 치솟기 좀 힘들다. 올해 비축분 거의 사놨죠. 내년에는 LNG 더 많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국은 좀 오를 수 있겠으나 그런 유럽을 괴롭히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지금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5%, 18%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 좀 그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겨울에 러시아가 파이프를 잠그면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추위에 떨면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국가도 있긴 있어요. 독일이 평균보다 좀 못 미쳤고요. 왜냐하면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서. 이탈리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샀는데 못 산 국가들이 있는 거죠. 일부 동유럽 국가들, 약한 고리들이 있어서 이 국가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미 꽉 채운 폴란드나 영국이 있고 프랑스도 많이 채워놨어요. 그럼 러시아가 자꾸 줬다 말았다 하니까 이 가스를 팔아서 돈 번 건 미국이네요. 맞습니다. 참 정말. 그러면 이게 천연가스라는 건 러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국이 많아요? 맞습니다. 뭐 러시아가 매장량은 당연히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일단 LNG를 이게 수출할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여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LNG화 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액화시키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라는 게 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액화시켜 운송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G를 활용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액화시키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 인프라가 굉장히 막대한 인프라고 그리고 LNG선 자체도 굉장히 고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천연가스가 활용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장량 자체보다도 인프라까지 갖춘 국가는 사실 수출 여력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무난할 것 같고 물론 뭐 오만이나 카타르, 호주 같은 여러 국가들이 LNG 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볼륨으로 봤을 때는 단연코 미국이 가장 강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참에 또 천연가스 가지고도 돈을 벌었어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여력, LNG 여력의 70%가 유럽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수급난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국 그 천연가스 회사들은 돈 엄청 벌었겠네요. 그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 터미널을 짓는 회사가 있죠. 뭐 그런 회사가 있고 또 뉴포트리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받는 쪽에서는 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중고 선박을 빠르게 개조해서 부유식으로 FSRU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재기화시키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뭐 골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에너지 업체 보다가 SO 왜 이렇게 답답하냐 했듯이 우리가 조선주들 보지만 LNG선 때문에 미국의 LNG 그런 터미널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주 답답해요. 그 정도로 좀 먼저 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서 벤치마크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문제 없습니까? 얼마 전에 그 관계기관에서 우리도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15년에서 20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긴 했대요. 우리가 가스를 도입하는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큰 손이죠. LNG 쪽에서 큰 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보다 한 6, 7배 비싼 가격이지만 싸게 들어오곤 있겠죠. 근데 자, 우리는 이제 호주랑 카타르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미국까지 추가가 됐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 유럽에서 지금 저렇게 비싸게 마구 사들이고 있으면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유럽에 팔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이번에 기사의 그런 논조였고요. 근데 과연 그 정도까지 될 것인가라는 건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아니 우리가 가격 올려줘야겠죠. 뭐 공급 계약을. 국내 천연가스 선물 ETN? 네. 그것도 지금 두 자릿수로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헨리허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은 뭐 바닥에서는 서너 배 오른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이걸 반대로 추종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모든 그런 선물 계약은 인버스. 여기 인버스 고법스 상품이 상패 위기다. 여기 들어간 분도 있을 거예요. 항상 예전에도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에 갔을 때 유가 롱 잡으신 분들 그리고 유가가 120불까지 치솟았을 때 숏 잡으신 분들 항상 있는 문제인데 글쎄요.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그 사냥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남들을 안 하는 거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확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확률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텐데. 누군가는 버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금 뭐 불황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할 때 이럴 때 또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주식의 말들이 있어서 지금 투자할 때냐 아니면 지금 가만히 좀 봐야 될 때냐. 아니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좀 사려고 하면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요. 내가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들어가서 얼마나 올라야 내가 이익을 보겠나. 달러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간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킹 달러가 빨리 킹에서 내려오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런데 그 다 내려오고 나면 항상 그렇듯이 투자의 기회는 늦기 때문에 예, 하고 물론 그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놓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것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를 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 올랐잖아요. 킹 달러 중에 킹 달러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6월 16일 저점에서부터 투매가 안 나옵니다. 채권에서든 주식에서든. 그리고 이 사들이는 게 벌써 4조 원도 넘었거든요. 네, 순매수액이. 근데 사는 패턴도 누가 던진 거를 받는 그 패턴이 아니라 주가도 올리면서 사주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매수세거든요. 우리 장을 관리하나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어제 같은 날도 1,000억을 가까이 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킹 중에 킹 달러가 되고 있는데 이 원화 약세에 따라서 자신들의 환차손을 보면서도 1조도 아니고 뭐 3조도 아니고 4조 원대를 육박을 한다고. 오늘도 제가 참 마감에 최종 집계 못 봤지만은 주식시장의 투매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뭐 선물 좀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둘 중 하나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깔끔하게 외국인 투매까지 나왔으면은 킹 달러의 외국인 투매, 이제 위기다. 이제 전저점 2270 또 깨진다라고 이제 숨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 두 축이 남아 있어서 이 환율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한 5%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장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나라 기관까지 다 팔아 제끼는데 우리라도 사서 이걸 좀 유지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또 먹을 게 있지 않겠냐,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잔인합니다. 냉혹합니다. 냉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생각? 빼서 바닥에서 집으면 되는데요. 뭐. 10원, 100원까지도 뺏어가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계속 거짓말한다 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마저도 이게 킹 달러에 찜틀이 된다면, 잭슨홀 미팅 끝났는데 진짜 원 달러 완전 1,380원 간다 이러면 그러면 인정해야 되겠죠. 킹 달러 세상, 뭐 연말 내년까지도 달러 외에는. 근데 이때는 미국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킹 달러가 되면. 근데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올랐잖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2,500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또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또 약세장으로 가는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의견이 반반이에요.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그죠? 그게 저는 사실 조정 쪽으로 전문가들은 다 반반이야.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전문가들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딱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편해요. 다 오른다 그러면 팔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정 쪽에,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설틴F라고 해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임기가 끝나면은 45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데들이 기술주를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그 마이클 버리 제외하고는 좀 롱베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럼 뭐 지금 팔고 나갔냐?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쭉 2달 사왔는데 지금 과감하게 안 팔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추세는 돌렸는데 가다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 변곡점은 역시 잭슨홀 미팅에서 확인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를 그냥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늘 우리 지금 항상 얘기한 태조 이방원이니까 그거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달러가 이례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재밌는 건 기존의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꽤나 또 반가운 뉴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국내는 수출에 의존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게, 반도체 섹터만 보더라도 대부분 95%의 매출액이 수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가 사실 나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메모리 업황이나 반도체 업황이 쉽지 않지만 사실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역시도 강달러 수혜는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에너지 영역에서 기존의 이 천연가스가 LNG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엔 기화된 형태로 바로 했다면 지금 외교적인 이슈, 안보적인 이슈 때문에 LNG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LNG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조선업종을 많이 막았던 게 철강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역마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철강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내의 조선업종은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형태라서 반도체 업종이나 조선업종 정도는 관심을 꼭 가져볼 만하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조선, 자동차도 수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자동차 업종 역시도 상대로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다만 이제 자동차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건 마켓의 경쟁이 조금 치열한 영역이다 보니까 반도체는 메모리 산업에서는 한국이 넘버 원이다 말할 수 있고 조선업종에서 한국이 세계 넘버 원이다 말할 수 있는데 자동차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 원이라고 말하기에는 가격 결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혜 정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다만 나쁘지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킹 달러 시대에는 수출 주도주를 한번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네요. 위기. 그렇죠? 누구나 우리 장을 보면 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위기와 기회는 한 끗 차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경주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